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좀 요즘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저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보려고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울리는 월세 뻥튀기를 막는다. 이제 전방 정부는 어젠가요? 그걸 임자인 권리 장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를 이제 강화시키는 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머리가 좀 엉망이라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이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나이키가 이제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나는 걸어 다니면서 나이키를 선전을 해주면 내가 광고료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광고료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 아버지 건지 약간 저 모자를 산 적이 없어요 평생. 어쨌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오히려 나는 돈을 주고 사고 이 회사를 광고하고 다니는 역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브랜드 파워인 거죠, 이게.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니까 나는 이 브랜드를 사실상 걸어다니면서 광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참.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기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쓸데없는 얘기였고 어쨌든 자 세입자 울리는 이제 임차인 권리장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얼마나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집주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받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이제 악덕 주인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악덕 주인을 만난 건 아닌데 좀 불합리한 경험들을 좀 해보면서 나도 이제 집주인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집주인이 되니까 그때 왜 집주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집주인들 입장도 이랬구나. 왜냐면 집주인도 예를 들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있어서 이 집을 그냥 예를 들어서 모기지 없이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돈을 그냥 이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한 집에서 나오는 게 막 전체 수입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그럽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집주인들이 많죠 사실은. 집주인들도 굉장히 살기가 빠듯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뭐 인생을 걸고 막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집주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빡빡하게 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집주인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온 게 문제가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총선에 이제 화두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이게 지금 핫 이슈다 보니까 왜 그동안 안 했던 일들 왜 지금까지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이거 뭐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떠나서 정부의 발표는 그냥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위시 그런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완전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권리장전 어쨌든 뭐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할 때 그 전에 임대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옛날에는 뭐 1,000불에 렌트를 줬는데 새로운 사람 받으면서 뭐 1,500불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집주 그 새로운 임대를 계약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1,000불 받았는데 어떻게 왜 지금 이렇게 1,500불을 받습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전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번에 발표된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그 뭐죠? 그 모기지 올리는 모기지란다. 임대료를 올리는 뭐 3점 몇 프로 이렇게 정부에서 공시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올릴 수 없다라고 이제 새롭게 자세한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나갔든지 아니면은 또 악덕 주인들은 뭐 내가 들어가 살게 거짓말을 치고 내쫓고 아니면은 뭐 리노베이션 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임대료를 빵 뻥튀기 하는 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더라도 그 퍼센트에 맞게 올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예를 들면 뭐 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천불에 예를 뭐 줬다. 근데 모기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모기지도 많이 올라갔고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3점 몇 프로 딱 정해져 있는데 콘도 피는 그보다 더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많이는 모기지가 올라갔고 그죠? 근데 이제 임차료를 못 올려. 그럼 어떻게 되면 내 돈을 이제 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돈을 넣더라도 캐시플로우는 없어지더라도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집주인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손해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절반 정도는 이제 원금을 갚는 건데 절반은 뭐 이자, 절반은 원금을 갚는다고 치면 원금을 갚는 거는 뭐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내가 원금을 내서 뭐그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이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괴롭다는 거죠. 집주인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주인이 뭡니까 도대체? 저도 꿈꿔왔 했지만 뭐 좋은 세입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임대료를 아무 전화가 없는 세입자가 제일 최고의 세입자예요. 연락이 없는 세입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세입자. 조용히 살아가는 세입자가 최고의 세입자인데 잘 내고 나는 그 사이에 돈을 벌고 뭐 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집주인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뭐 연락 와서 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쓰레기 버려서 뭐 어디 고발돼 가지고 뭐 고발서 날라와 가지고 왜 쓰레기 버렸죠? 또 가서 따져야 되고 왜 돈을 왜 벌금을 왜 안 내세요? 가서 얘기 벌금 안 내고 도망치는 세입자도 있어요. 아 진짜 또 열받네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서 캐시플로우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아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어서 모기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괜찮기도 해. 뭐 수입이 좀 줄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렇게 돼서 그럼 이것도 복잡하고 또 뭐 권리장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집주인들도 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파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 사이에 뭐 그냥 뭐 몇만 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팔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건 무슨 임대주택 만들겠다고 막 엄청나게 발표를 했어요. 그 되면 너무 좋겠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뭐 어느 정도는 되긴 되겠죠. 연방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고 주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임대 시장의 대부분은 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부 임대가 많아요? 아니면 개인들 임대가 많습니까? 개인 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이거는 아파트먼트 같은 그런 회사들도 개인이잖아요. 프라이빗 컴퍼니들이니까. 이런 개인들이 담당하는 임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법 때문에 나 이 집주인하기 귀찮아 죽겠네.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렌트는 월세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공급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공실률이 지금 아까 1.5% 1.5%밖에 안 돼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들 못 들어가게 플리핑 못하는 뭐 플리핑 해도 되는데 텍스 엄청나게 때려서 투자자들도 못 들어가. 근데 플리핑 하려고 들어갔다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익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뭐 할 거야? 렌트 줍니다. 그러면 그잖아요. 이거 여기 뭐 여기 분양받으면 2년 뒤에 분양되니까 이거 그냥 플리핑 바로 던지면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실패했어. 그럼 렌트 주겠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김차인을 그 구책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법들이 나오면은 임대가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집주인들도 이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임대할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들면 경쟁이 더 심화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임대주택이 막 쏟아져 나오면 되겠는데 과연 쏟아져 나올 것인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여기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그러면 몇백 호 더 짓고 뭐 몇천 호 더 짓고 이 수준이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냥 공급 뭐 다 아시다시피 그냥 공급을 막 와장창 늘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캐나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나라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캐나다의 낮은 생산성이에요. 이게 뭐 3월 26일 나온 기사 이 얘기를 하려고 기사를 많이 찾아놨다가 그때 바빠서 이걸 못하면서 또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캐나다는 일단 낮은 생산성. 쉽게 얘기하면 뭐 특별히 돈 잘 버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최고의 어떤 기업들이 뭐 어떤 회사들이에요. 인터넷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들,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가 한 개라도 캐나다에 없죠. 그리고 셀폰이라도 잘 만드나? 옛날 블랙베리가 나왔을 때 이게 언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막 한참 막 캐나다 블랙베리 만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걔네들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건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누가 블랙베리 씁니까? 블랙베리 망하지 않았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누가 블랙베리 쓰면 놀림거리 낼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캐나다의 낮은 생산성. 돈을 버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기업 만들었다가 나중에 망하느니 부동산 사놓으면 부동산 그냥 잘 오르고 잘 되네. 부동산을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집은 늘 부족하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진작에 옛날부터 진짜 정말 이렇게 좀 연방 정부하고 주택 인프라 뭐 거주밀도 높여 이 거주밀도를 왜 지금까지 안 높이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지금 뭐 주택 여기 뭐죠 스카이트레인 근처에 이제 뭐 거기를 풀어줘가지고 거기 하이라이즈 더 많이 짓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겠대요. 근데 스카이트레인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개발될 때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교통망 좋은 데들 어디였겠어요 거기가. 보면은 찾아놨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길은 뭐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어디나 잘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여기는 방상으로 이렇게 막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고 올라가는 길들 이게 인디안들의 주요 루트 아니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지름길이니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밴쿠버는 더군다나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고속도로 주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킹즈웨이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프레이저 하이웨이 이 일직선 따라서 쭉 개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요 주변에다가 진즉에 빡빡 풀어줘가지고 고화밀도로 개발하게 만들지. 그죠? 이거 왜 이제서야 이제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서 이거 풀어줍니까? 정치적 이슈가 안 되니까 사실은 만들지 못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이 어떤 정말 낮은 생산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많은 그 교육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 받지 않은 인력들도 많고 그 인력들이 돈 받는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없다라는 게 캐나다는 쉽게 말하면 경쟁이 이제 심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도 ICBC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다른 일반 보험회사보다 직원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월급도 더 많다라는 게 이제 통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런 낮은 어떤 경쟁력이 캐나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좀 사회가 슬로우하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 비해서 더 좋아서 이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에 이제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럴 거면 진즉에 이런 거 동원해서 빨리빨리 좀 주택 인프라는 더 많이 만들어 놓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임차인들의 권리가 좀 좋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재산을 쌓을 수가 없죠. 재산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입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 받는 건 좋지만 하지만 정부의 어떤 주된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주택 공급을 더 늘려서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지 그 자연스럽게 월세가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쪽의 정책을 그냥 법으로 누르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를 신장시키긴 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임대인들을 이제 압박이 느껴져서 집을 오히려 팔아버리면 공급하는 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임대인이라는 거,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재미없는 얘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요즘에 이제 확실히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밖에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